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가위 추석 명절 그리고 연휴를 맞아서 저희 BTV 주간 종합 뉴스를 지역의 이슈로 준비했습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시민들의 최대 관심사인 부동산 정책 그리고 초중 고등학교 학생들의 교육 방향 등을 깊이 있게 진단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서울과 인천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 공급 정책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오는 2023년까지 15만 호 규모의 신규 택지를 발굴합니다. 이 사업을 위해 지자체와 협의를 거쳐서 다음 달부터 순차적으로 택지 발굴 계획을 발표할 예정인데요. 기존에 지구 지정을 한 뒤 교통망을 확충하는 방식이 아니라 교통망을 갖춘 지역을 고밀도로 개발하는 컴팩트 시티를 추진합니다. 첫 소식 김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번 8.16 대책의 또 다른 축은 신규 공공택지 개발입니다. 오는 2023년까지 15만 호 규모의 신규 택지를 발굴할 예정인데 대상 지역은 지자체와 협의를 거쳐 10월부터 순차적으로 발표됩니다. 주거 수요가 높은 지역 가운데 산업단지와 도심, 철도와 가까운 지역이 대상이 될 걸로 보입니다. 특히 철도역 주변은 콤팩트시티 컨셉이 적용됩니다. 콤팩트시티란 경제적 효율성을 추구하기 위해 도시를 고밀도로 개발하는 형태를 말합니다. 철도 주변 300m 이내 초역세권엔 복합 쇼핑몰과 오피스, 복합 환승센터를, 600m 안에는 청년주택을, 그 배후엔 대단지 아파트를 조성해 주거지역으로 꾸민다는 구상입니다. 과거엔 신규 택지 개발 계획이 발표된 이후 철도 교통이 후속 대책으로 추진되는 단점을 보완해 선교통 후 개발 전략을 세우겠다는 겁니다. 입주는 됐는데 교통이 따라오지 않아서 많은 고통을 겪고 계십니다. 출퇴근에만 3시간이 걸리는 저녁을 빼앗겨버린 삶을 어떻게 개선할지에 대해서 특단의 교통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국토부는 앞서 발표된 신도시 지역에서도 입주 시기에 맞춰 교통대책을 함께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3기 신도시 중 가장 추진 속도가 빠른 인천 계양 테크노밸리. 토지 보상 절차가 90% 이상 마무리되면서 최근 공사에 착수했습니다. 계양 테크노밸리는 현재까지 발표된 3기 신도시 가운데 유일하게 철도 계획이 없는 지역입니다. 이번 8.16 부동산 대책으로 교통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곤 있지만 최근의 부동산 침체 영향으로 아직 시장의 반응은 크지 않습니다. 현재로는 계양 신도시 지금 공사는 착수해서 시작은 했는데 지금 부동산 경기 침체 탓인지 신도시에 관해서 문의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으세요. 거기에 대해서도 아직 확정된 건 아니기 때문에요. 아직 큰 기대감을 갖거나 그러지는 않는 것 같아요. 이런 가운데 국토부는 앞으로 공공택지 사업을 수반한 광역교통사업의 경우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공공기관 예타 면제 등을 추진한다는 계획이어서 향후 교통대책이 속도를 낼 수 있을지 기대가 모이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지영입니다. 네, 이 신규 택지 개발 못지않게 재개발, 재건축 정상화 역시 주택 공급의 핵심입니다. 오랜 시간 재건축을 기다렸던 지역에서는 관심이 꽤 높으실 텐데요. 정비 사업으로 22만 호를 공급하겠다는 취지를 밝히면서 합리적인 절차를 강조했는데 현장의 반응은 어떨까요? 이 내용은 서주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내놓은 재건축 정책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먼저 올해부터 처음 부과되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시장 상황 변화에 맞게 부과 기준을 조정하고 부과율 구간 확대를 추진합니다. 그동안 엄두조차 내지 못했던 안전진단의 경우는 구조안전성 비중을 기존의 50%에서 30-40% 수준으로 줄일 계획입니다. 일단 큰 틀은 이렇게 잡혔지만 정확한 수치와 방안들은 아직 구체화되지 않았습니다. 안전진단과 제초한 개선 방안 등등 후속 대책들을 앞으로 연말까지 협의가 끝나고 또 국회에서의 입법에 착수를 하면서 국민들에게 구체적으로 후속 발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재건축을 간절히 기다려온 지역에서는 이 대책들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 기대감이 가득할 것이라는 추측과는 다르게 덤덤한 모습입니다.
오히려 최근 발표된 규제 완화 정책들은 이미 대통령이나 단체장들이 후보 시절 공약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당연한 일이라면서 윤곽뿐인 게 아쉽다고 말합니다. 뭐 할 수도 있다. 약간 다 무슨 있다 이런 식이었잖아요. 아, 너무 이제 상황을 너무 좀 보고 있구나. 정확하게 어떻게 확실히 한다는 것 없이 정말 뜬구름 잡는 식으로 너무 얘기를 하는구나라고 느꼈습니다. 지금은 기대도 절망도 아니라는 반응대 동력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단지 구조 안정성 비중을 낮추거나 초과이익 환수 기준을 조정하는 것보다 더 획기적이고 확실한 정책을 바라는 마음입니다. 더 우리가 원하는 게 뭔지 알기 때문에 어떤 그 좋은 기대치를 내놓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아직 30년 안 된 세대들. 그들한테는 정말 50%의 구조가 아닌 예전 문정부 전에 했던 그런 사실 그거보다 더 완화가 되면 더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래도 서울에서는 지역 정치권이나 지자체들이 정부 정책에 맞춰 활발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노원구와 강북구 등 지자체들은 재건축 관련 내부 별도 조직이나 민관 협동기구를 새로 만들었습니다. 시의회에서는 인천과 경기도 일부 지자체들이 하는 것처럼 각 구역의 안전진단 비용을 공공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 작업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이런 불편함을 하루속히 해소하는 게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보고 있고요. 서울의 재건축 재개발은 서울시장이 구청장과 협의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걸로 하는 게 맞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수요가 있는 곳에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정부와 이제는 정말 때가 왔다는 재건축 단지들의 주민들. 서로 같은 꿈을 꾸고 있지만 그 방법에 있어 공감대를 이루기까지는 아직 거리가 있어 보입니다. BTV 뉴스 서주원입니다. 신규 택지와 재건축에 이어서 새 정부가 향후 5년간 270만 호의 주택 공급을 약속했습니다. 이 가운데 도심의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데 대표적인 사례가 서울시가 추진하는 신속통합기획, 일명 신통기획입니다. 경기와 인천 등 수도권 내에서 서울의 주택 공급에 관심이 참 많은데요. 이재원 기자가 신통기획에 대해 취재했습니다. 광진구 중곡동의 신양빌라입니다.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1호 재건축 사업지로 추진위원회 구성을 건너뛰고 바로 조합을 설립했습니다. 1년 만에 조합을 설립해 기존보다 2년 6개월을 단축했습니다. 조합 직접 설립을 활용한 사례로 주민이 절반 이상 동의하면 해당 지역 구청장이 추진위 절차를 생략하는 제도입니다. 지난해 서울시가 발표한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 21곳도 절차 통합을 통한 기간 단축이 특징입니다. 신속통합기획의 배경은 서울시의 재개발 6대 규제 완화 정책입니다. 우선 주거정비 지수제의 폐지입니다. 지난 2015년 만들어진 것으로 재개발이 해당 지역에서 추진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 그 기준을 충족해야만 재개발이 가능한 제도입니다. 주거정비 지수제 폐지로 개발 면적과 노후도만 충족하면 재개발 지정이 가능해졌습니다. 신속통합기획으로 중복된 절차를 간소화해 정비사업 준비기간을 5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게 됩니다. 주민동의 절차를 줄이고 2종 일반 주거지역의 규제를 완화합니다. 정부는 이와 같은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향후 5년간 10만 호의 주택을 공급한다는 계획입니다. 향후 5년간 신속통합기획으로 재개발 재건축으로 해서 연간 2만 호에서 2만 5천 호 정도가 공급될 텐데 이를 합산한 겁니다. 재개발 재건축 활성화 외에도 도심 복합사업 개편을 통해 주택 공급을 늘립니다. 민간 도심 복합사업을 신규 도입해 신탁사 등 전문기관이 토지주와 협력해 도심 복합 개발을 신속히 진행한다는 전략입니다. 최근 서울시가 발표한 2030 도시 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에서 밝힌 동대문 일대를 정비 예정지구로 재지정하는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도심 복합 사업, 주거와 업무, 상업시설이 함께 고밀도로 개발하는 도심 복합 사업인데요. 그동안 공공에만 자격을 주던 것을 이제는 민간에 확대를 해서 도심 내에서 창의적인 주거와 업무용 건축의 개발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소득층과 청년층의 내 집 마련을 위한 지원도 강화됩니다. 시세 70% 이하로 공급되는 청년 원가 및
역세권 첩집 등이 향후 5년간 전국에 50만 호 지어집니다. 정부는 8.16 주택 공급 정책을 통해 향후 5년간 서울에만 50만 호, 수도권에 158만 호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BTV 뉴스 이재원입니다. 네, 앞서 보셨듯이 정부는 지난 8월 16일에 향후 5년간 270만 호의 주택 공급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천정부지로 치솟던 집값은 최근 거래 절벽과 금리 인상 등의 여파로 하락 국면을 맞고 있는데요. 정부가 발표한 주택 공급 정책은 어느 정도 실효성이 있으며 또 향후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어떨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세대학교 전공대학원 금융부동산학과 한문도 교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앞서 언급을 드렸듯이 현재 부동산 시장이 네. 하락 국면에 맞았습니다. 뭐 금리 인상이나 경기 침체와 같이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현재 상황은 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겁니까? 일단 전국 거래량이 상반기만 말씀드리면 주택 거래량이 지금 20만 7천 건으로요. 전년에 대비해서 54% 감소했습니다. 그만큼 이제 반 이상이 이제 거래가 줄은 거고요. 서울은 더 심합니다. 서울 같은 경우에는 보통 우리가 영끌하던 시절에 한 달에만 15,000개의 아파트가 거래가 됐는데 지금 7월, 8월은 아주 거래 빙하기 수준입니다. 7월이 지금 800개 정도, 640개 정도밖에 나타내지 못했고 8월은 또 370개요. 그럼 8월 달도 한 600에서 700선에서 머물 거거든요. 이게 이제 IMF하고 글로벌 금융 이후에 위기 이후에 역사적으로 최저치입니다. 안 좋은 쪽으로 최저치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매물은 많이 늘어났습니다. 서울의 아파트 매물이 2년 전만 해도 3만 개밖에 없었는데요. 지금 6만 5천 개고 또 경기도도 한 두세 배 또 매물이 늘어났는데 거래는 또 경기도도 한 10분의 1로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거래 절벽을 넘어서 이제 빙하 기준으로 가는 데다가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미국이 이제 또 빅스텝을 밟으면서 자이언트 가면서 또 9월 21일 날 또 FOMC에서 또 올리잖아요. 이런 심리적 요인들이 가세하면서 주택 가격이 급등해 가지고 고가라는 인식이 있는 상태에서 이 여러 가지 변수들이 안 좋은 것들이 나타나니까 결정적으로 금리 인상이 또 앞으로도 또 계속될 게 예측이 되니까 수요자들이 시장을 접근할 수 있는 길이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주택 가격이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시장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품이 빠지다 못해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빙하기 수준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셨습니다. 또 앞서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8월 16일에 정부가 270만 호의 주택을 공급하겠다 이런 발표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총평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교수님? 일단 우리 양 대선 후보가 우리 대통령 전에 그때 250만 원, 뭐 300만 원 뭐 얘기를 하셨는데 결론은 이제 이번 대책에서 이제 270만 원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 정부에 비해서 20만 원 정도 확대를 한 거죠. 그래서 그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제 서울 수도권이 158만 호고 112만 호가 이제 지방하고 광역시에 이제 배치가 돼 있습니다. 이 158만 호 중에 공공택지가 전체적으로 보면 88만 호인데 나머지 부분이 그러면 270만에서 88만 빼면 180만이라는 어마어마한 양인데 이게 뭐냐면 정비 사업하고 도심 공공 복합 사업 이런 기타 사업입니다. 그리고 요번 정부에서 밀어붙이고 있는 그 민간 활성화, 민간 기업이 최대한 시장에 들어와서 공급을 좀 활성화하자 이런 부분이 이제 대기 수요로 있는데요. 이게 이제 명료하게 법이 이제 완비가 되지 못했습니다. 저번에 발표한 것처럼 뭐 9월, 10월, 11월 올해 안에 정리될 것들이 좀 있고 법을 좀 고쳐야 되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로드맵을 또 짜야 될 것들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명료하지 않아서 좀 국민들이 약간 실망하셨는데 조금 기다려 보면 이제 추석 지나고 나서 가을, 겨울 전에 앞으로 이제 로드맵에 대해서 발표가 되면 그때는 이제 투명하게 우리가 다시 한번 분석을 할 수 있겠지만 현재 상태로는 이제 방향성은 제시했다. 좀 확대하겠다. 그리고 좀 풀 문제들이 좀 있다. 이렇게 뭐 파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도심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정책으로 안전진단 규제 완화 그리고 초과이익 환수금 감면을 내놨습니다. 이건 또 어떻게 보십니까? 실현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이제 대선 공약이 나왔고 또 대통령이 되고 나서 이번 정부에서 이걸 또 던졌는데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안전진단 규제 완화는 좀 가능합니다. 이거는 사실 집을 오랫동안 예를 들면 대치동 음마 아파트라든지 여의도 시범 아파트는 40년이 넘어가거든요. 녹물이 나고 이러니까 이런 것들은 안전진단 규제 골조만 튼튼하지 아내가 살기 힘들잖아요. 이런 것들은 사실
주거편을 생각하면 재건축을 해줘야 되니까 그런 분을 볼 때 안전진단 규제 완화는 저도 맞는 방향이라고 봐요. 그래서 여야가 좀 합의할 거라고 보는데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에 대한 부분은 좀 아닙니다.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법을 바꿔야 되는데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의 어떤 핵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볼 게 뭐냐면 여러분들 아시지만 집이 200%짜리 용적률을 가지고 있는데 자기가 집을 지려면 다시 지면 되잖아요. 근데 그거를 용적률을 300%로 주게 되면 자기 집은 그대로 새로 짓고 나머지 집을 팔아서 건축비로 쓰는 그런 행태가 되죠. 자기 돈 안 들이고 집을 짓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계속되다 보면 어떻게 되세요? 그럼 다음에 또 집 질 때 또 올려줘야 되고 또 이러면 도시가 망가지잖아요. 다 올리면은 건물이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때문에 용적률을 뭐 균일적으로 다 올려줄 수도 없고 여러 가지 도시 전체적인 문제가 있으니까 제가 볼 때 재건축 초과 이익은 금액의 과다 좀 많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좀 조절할 필요가 있고 또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금에 대한 납부 능력이 없는 분도 계실 거 아니에요? 그런 분들한테는 뭐 과세 이연 제도라든지 아니면 나중에 매각할 때 나중에 후에 가져간다든지 이렇게 생활 지장이 없는 선에서 변형할 수는 있겠지만 없앨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공공의 이익을 추가로 정부에서 혜택을 줘가지고 이득을 봤으니 그건 당연히 쉐어를 해야겠죠. 예. 그 공익과 사익을 같이 해야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안전진단은 될 것 같은데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는 좀 쉽게 될 것 같지는 않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짚어보자면 네. 민간 도심 복합 사업 네. 이 부분도 좀 짚어보고 싶습니다. 예, 예, 이게 어떤 사업이고 결국에 주택 공급의 주 목적인 집값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인지 이 부분도 좀 궁금합니다. 네, 일단 이론적으로는 도움이 됩니다. 일단 지금 이 정책이 이제 이어져 오는 건데요. 이사 대책이라고 전 정부 때 그 변창흠 장관이 던졌다가 LH 사태로 이제 사퇴를 하고 조금 표류하는 것 같았지만 다시 LH가 힘을 잡고 서울에 이제 여러 개 후보지를 선정을 하고 진행을 하는데 법이 좀 미비합니다. 법이 미비하다는 건 뭐냐면 택지개발촉진법이나 이런 것들은 나중에 80% 정도 동의가 되면 20%를 수용해서 갈 수가 있어요. 공익을 위해서. 근데 도심지는 사유재산이 많다 보니까 그걸 함부로 적용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사유지에 대해서 반대하는 분이 계실 때 도심공원복합사업에 그거를 진행할 수 있는 집행 권한이 없어요. 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LH가 진도를 좀 못 나갔고 그 후보지는 많은데 진행이 되는 데 하나도 없습니다. 예. 그것도 그걸 이어받아서 이번 정부에서 좀 더 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법을 개정을 해서 거기다 추가적으로 공공이 주도적인 걸 갖다가 민간이 가세하면 더 많은 양을 한 번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걸 이제 던진 거죠, 이번에. 던졌는데 핵심이 뭐냐면 그 주인 입장에서 다시 돌아가면 그 주인은 누구죠? 나라가 아니라 개인 소유주거든요. 개인 소유주들이 정부가 주도적으로 해가지고 용적률을 높여준다고 했을 때 그 지역의 후보지가 되면 용적률을 높여주거든요. 그러면 수익이 더 늘어나잖아요. 그거 했을 때 반대하는 분들이 좀 있었어요. 어느 지역이나. 그러니까 그분들에 대한 처리 방안이 그때도 없어 진도가 안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요번에도 이제 그걸 만들 텐데 그것도 이제 필요하고 그다음에 그분들이 그 수익을 쉐어를 할 때 민간이 갔을 때는 공공이 사업을 할 땐 공공이 이익을 갖다가 자기들이 안 갖고 다시 또 공공에다 투입을 하는데 민간 건설에서는 가져가잖아요. 그래서 이번 발표안에 보면은 가로치고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이익 상한제 이렇게 써놨어요. 스스로 정부에서 많이 할 경우는 이익 상한제를 두겠다고. 우리가 대장동 사건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민간한테 밀어주면 민간의 돈을 다 뒤로 빼어갈 수도 있고 예. 더 많이 벌어가면 이게 또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앞으로 풀어나갈 문제인데 제가 볼 때 암만 빨라도 내년 상반기 정도 그 정도까지 여야가 계속 합의를 하고 근데 요즘처럼 싸워서 그런데 안 싸우고 잘 친해져야지 빨리 되겠죠. 그게 이제 국민한테 도움이 될 텐데 저도 그게 이제 해결이 되면 그 물량은 어마어마합니다. 서울 도심에 360여 개 전철역이 있잖아요. 전철역 근처에 다 이제 도심형 콤팩트 시티식으로 올려주게 되면 물량이 최대는 80만. 지금 정부가 하는 것은 뭐 80만까지는 아니지만 좀 어마어마한 양을 좀 준비하고 있어서 도움 분명히 됩니다. 예. 과정은 좀 필요하고요. 예. 알겠습니다. 끝으로 가장 중요한 질문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청자분들께서 그래서 가장 궁금한 점이 이걸 것 네. 같은데 그래서 이번 대책이 결국에 집값 안정화에 도움이 되는 건지 그리고 네. 만약에 내가 주택이 없다면 언제쯤 집을 사는 게 좋을지 물론 예측입니다만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일단 무조건 도움이 됩니다. 공급이 늘어나면 우리가 수요 공급의 법칙에서 당연히 가격이 하방 압력을 받아서 가격이 좀 다운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공급이 늘어나는 건 무조건 도움이 되는 거고 시장에 좀 빨리 됐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바람이 있고 내 집 마련하는 분들 중에서는 지금 많이 좀 혼돈스러우실 거예요. 왜냐하면 집값이 예를 들어서 기존 주택이 주위에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사는 지역에 있는 집이 시세가 이제 10억이라고 가정을 할게요. 10억인데 자꾸 요새 집값이 내려가다 보니까 새로 분양하는 게 9억 5천이에요.
그러면 이제 10억이 이게 8억이 될 수도 있다라는 기대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9억 5천이라는 거에 대해서 내가 청약을 해야 돼 이렇게 혼돈에 빠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드릴 말씀은 그렇습니다. 만약에 지금 뭐 아기가 커가지고 방이 필요하다든지 막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특별하게 신혼부부라든지 꼭 필요하신 분들은 판단한 방법이 뭐냐면 청약할 때 그 주택 가격이 현재 시세보다 지금부터 10% 내려올 수도 있고 20% 내려올 수도 있잖아요. 그럼 20% 내려왔으면 8억이잖아요. 8억인데 분양가가 만약에 9억이에요. 1억 차이잖아요. 예. 근데 이건 옛날 집이고 이건 새 집이잖아요. 그럼 거기서 본인이 조금 맞춰서 판단하시면 좀 판단에 도움이 되시고, 근데 만약에 30%가 내려간다 가정한다. 그러면 이거 분양 안 받아도 이걸 사서 리모델링 할 수도 있죠. 그렇죠.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고, 그리고 시기를 말씀드리면 미국의 금리 인상이 연말까지는 무조건 3%에서 3.25 가기로 이미 잭슨홀 미팅에서 발표를 했기 때문에 예. 여러분들이 3.25면은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그 정도 한 5.5에서 6%가 나오고, 변동으로 가면은 신용등급이 좀 낮으면 10%대 갑니다.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러면 주택시장이 하방으로 되니까 가격이 좀 조정을 받겠죠. 그럼 기존 주택이 좀 내려오는 시점이 언제일까 예측해 보시면 일단 연말은 넘어야 되겠죠. 연말까지 계속 오르니까 중요한 건 내년에도 금리가 오르면 더 내리겠죠. 그럼 내년에 금리가 어떻게 될지 이제 보셔야 되는데, 미국의 물가가 계속 4% 5% 유지하면은 금리는 못 내립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물가 목표가 2%거든요. 예. 그러니까 2%가 되려면 금리를 계속 올려서 2%가 될 때 금리가 스톱이에요. 그러니까 그 시점에서 금리가 안정되면 그때 매입하셔도 크게 늦지는 않다. 그런데 너무 기니까 그 사이에 아까 말씀드린 뭐 청약하는 방법이라든지 본인의 상황에 맞춰서 자산관리 하시고, 마지막으로 절대 그 대출의 금액은 그 DSR이라고 그러죠. 자기가 소득의 35%를 넘으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넘으셨다가 갑자기 세계 경제가 지금 중국도 버블 터지려고 그러고 우크라이나 전쟁도 지금 오래 갈 것 같고 여러 가지 산재한 게 많기 때문에 잘못되면 금리가 갑자기 또 뛰거든요. 부담이 되시니까 35%에 하셨으면 나중에 올라도 50% 버틸 수 있거든요. 예. 근데 50% 하면 못 버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좀 생각하셔가지고 자산 관리 잘 하시면 네. 제가 볼 때는 좀 호흡을 좀 넓게 가지시고 조급해할 필요 없이 내 집 마련하신 분들은 내년 봄에서 내년 말까지 충분히 보셔도 늦지 않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정부 대책 분석과 또 전망 함께 알아봤습니다. 한문도 교수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인천시가 이음카드 운영 개편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기본 캐시백은 5%를 유지하되 매장의 매출 규모에 따라 캐시백을 다르게 지원하겠다는 건데요. 특히 소상공인 매장에서는 월 30만 원까지 10% 혜택을 받을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최대 17%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김지영 기자입니다. 인천시가 이음카드 운영 개편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주요 골자는 상점의 매출 규모별로 캐시백 비율을 다르게 조정하는 겁니다. 기본 캐시백 비율은 현행대로 5%를 유지합니다. 다만 연매출 3억 원 이하인 소상공인 매장에선 월 30만 원까지 10% 캐시백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해 이음카드 운영 현황을 보면 카드 가맹점 비율은 연매출 3억 이하 매장이 74%로 압도적으로 많지만 결제액으로 보면 연매출 10억 이상 매장에서 쓴 돈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매출 규모별로 캐시백을 차등 지원하는 이번 조치로 대기업보단 지역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이 집중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지금 이음카드 개편 방안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저소득층 이분들이 보다 더 이음카드로 인한 혜택을 많이 받도록 구조가 개편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기에 상인들이 자발적으로 제공하는 혜택 플러스 가맹점 할인 혜택 5%에 군구에서 지원하는 2%의 추가 혜택을 더하면 소비자가 받을 수 있는 최대 캐시백은 17%까지 늘어납니다. 또 소상공인 간 거래에서 300만 원 한도에서 2% 캐시백을 지급해 지역 내 거래 활성화를 유도한다는 방침입니다. 카드 결제 수수료 제도도 개선합니다. 연매출 5억 이하 소상공인에 대해선 결제 수수료를 없애 운영사가 과도한 수익을 가져가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지금 너무 운영사가 과다한 수익 구조를 갖고 있는 부분을 줄여가지고 시의 재정 부담을 줄여나간다. 이것도 하나의 이번 개선 방안이 되겠습니다. 이번 개편 방안은 오는 10월부터 적용됩니다.
인천시는 연 2,019억 원의 예산이 필요할 걸로 보고 우선 전액 시비로 충당할 계획입니다. 향후 국비가 추가로 확보될 경우 캐시백 혜택을 확대해 나간다는 구상입니다. BTV 뉴스 김지영입니다. 네, 이번에는 교육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2학기 개학과 동시에 전국의 시도교육청마다 올해 첫 추경 예산을 편성해서 학교에 지원하는데요. 여러 사업들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건 학생들의 디지털 교육 확대입니다. 교육청에서는 초중 고등학교 학생들 1명에게 한 대의 스마트 기기를 지원하도록 할 계획인데요. 그런데 이에 대한 학부모들의 우려 또한 높습니다. 강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교육부는 올해부터 초중고등학교의 스마트 기기 지원을 넓힌다는 구상입니다. 이를 위해 시도교육청은 올해 첫 추경 예산에서 스마트 기기 보급 예산을 대폭 늘렸습니다. 서울은 모든 학교에 3,127억을 투입하고 인천은 719억 원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노트북을 보급하고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과 코딩 교육을 확대하여 디지털 역량, 창의력과 문제 해결력, 소통과 협업 능력을 높이겠습니다. 인천과 서울 모두 2025년까지 초등학교 4학년 이상부터 고3까지 100% 디지털 기기 보급을 추진합니다. 그러나 학교 현장에선 여전히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태블릿 PC 수업을 하고 있는 중학생의 경우 게임 사이트는 차단됐지만 유튜브 접속 등이 차단되지 않아 학부모들의 걱정이 많습니다.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자료를 검색해 볼 수 있도록 아이들한테 열어주고 있기 때문에 쉬는 시간에 아이들이 유튜브를 접속해서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학교에서 보는 거는 제가 무슨 영상을 쉬는 시간에 아이들과 보고 있는지를 알 수가 없는 거죠. 이 같은 우려에 교육청은 학생들의 유해 사이트 차단 등 기술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해명합니다.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서 유해 사이트로 지정한 곳은 다 차단이 되도록 MDM을 깔아서 보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이 MDM을 보다 더 강화해서 더 완벽한 시스템을 갖추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스마트 기기를 받을 초등학교 4, 5학년 학부모들은 반대 의견이 많습니다. 미디어 통제가 어려운 초등학생에게 스마트 기기 보급 강행은 교육 현장의 의견을 반영치 못한 정책이라는 겁니다. 아이가 너무 과도하게 노출되어 있고 너무 사용하고 싶어 하고 이런 상황에서 아이를 통제하는 게 어려운데 교육청에서 그걸 권장까지 해주다 보니 이제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통제해야 할까, 어떻게 교육해야 할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어렵고요. 스마트 기기 유대 학습에 따른 초등학교의 우려가 가장 크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초등학교를 후순위로 밀어놓고 오히려 다른 시도에서 실험하는 걸 보고 또 보완해가는 걸 보고 오히려 저희가 하려고 이렇게 신중한 접근 거꾸로 하고 있다. 시대적 변화에 대응한 학생들의 디지털 교육. 이를 받아들일 교육 주체에겐 기대보다 풀어야 할 숙제가 더 많아졌습니다. 정보의 옥석을 가릴 줄 아는 능력이 아직 없어요. 애들이 그냥 유튜버가 얘기를 하면 아 그게 진짠가 보다, 이게 정답인가 보다 생각하거든요. 이런 걸 구분할 수 있는 능력. 이런 게 전제가 먼저 선행되어야 되는 교육이라고 생각해요. BTV 뉴스 강혜진입니다. 건강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전해드리는 알수록 건강 시간입니다. 모처럼 가족들을 만나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명절 때 오히려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말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우울증이 생기는 경우도 덜어 있다고 하는데 이럴 때 잠시 생각을 비우고 멍하게 있으면 우울감과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김대우 기자입니다. 가족을 만나 정겨운 시간을 보내는 민족의 명절 추석. 그러나 이런 명절에 오히려 스트레스를 받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른바 명절 잔소리도 이런 스트레스의 원인 가운데 하나로 꼽힙니다. SK커뮤니케이션즈가 성인 남녀 4,74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였더니 올 추석 연휴 때 가장 듣고 싶지 않은 잔소리로 교제나 결혼과 관련된 대화가 1위를 차지했습니다.
다이어트 등의 몸 관리와 출산 등 자녀 계획, 그리고 취업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실제 이런 잔소리로 추석 연휴 동안 스트레스를 받았다면 뇌 휴식을 주목해 볼 만합니다. 뇌 휴식은 뇌를 쉬게 하는 걸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때 오히려 특정 부위가 활성화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를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라 부르는데 이 가운데 디폴트는 초기 설정이라는 뜻입니다. 전문가들은 뇌가 초기 설정을 하게 되면 뇌 속의 정보가 정리되는 건 물론 기억력과 창의력이 향상될 수 있다고 조언합니다.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가 여러 가지 다른 질환들, 예를 들면 알츠하이머병이라든지 자폐 스펙트럼, ADHD 등 그런 많은 질환들과도 연관이 되어 있는 것도 발견이 되었고, 특히 또 창의력이 높은 사람들에게서 이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의 활성화가 더 많이 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런 뇌 휴식을 통해서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가 활성화가 되면 아무래도 기억력과 창의력에 도움을 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뇌 휴식은 긴장감과 피로감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울감과 스트레스 등도 해소할 수 있다고 일부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여러 가지 논문들을 찾아보면 이런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가 우울감에도 관련되어 있다는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몸이 힘들고 지칠 때 가끔 뇌휴식을 취해 주시는 것은 그런 기분이라든지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뇌를 쉬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잠시 눈을 감고 몽상을 한다거나 풍경이나 식물 등 한 곳을 바라보며 이른바 멍을 때리는 것도 뇌 휴식으로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몽상을 하거나 아니면은 어떤 특정한 목적 없이 여러 가지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멍 때리기를 한다는 것이 아무런 생각도 없이 그냥 멍하게 있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뇌과학적으로 본다면 그것뿐만 아니라 그냥 목적 없이 이런저런 생각을 하는 것 자체도 뇌 휴식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복잡한 머릿속을 정리하거나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되는 뇌 휴식. 잠깐이라도 뇌를 쉬게 하면 보다 행복한 추석 명절이 될 수 있습니다. 알수록 건강, BTV 뉴스 김대우입니다. 네, 올 추석은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이후 처음 맞는 명절인 만큼 차량 통행량과 인구 이동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슬기로운 교통생활에서는 고속도로 위 암행어사라고 불리는 고속도로 순찰대의 단속 현장을 동행 취재했는데요. 올 추석 귀성 귀경길 주의해야 할 것들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김진중 기자입니다. 전국 4통팔달을 연결해 있는 고속도로. 승용차는 물론 대형 화물차까지 하루 24시간 1년 365일 차량 통행이 이루어지는 공간입니다. 불시에 일어나는 고속도로 위 사고를 처리하고 예방하기 위한 활동을 벌이는 고속도로 순찰대. 전국 주요 톨게이트와 지역 곳곳에 12개 지구대가 자리하며 시민 안전을 위한 단속과 순찰 활동에 나서고 있습니다. 저희 고속도로 순찰대는 전국에 12개의 지구대를 가지고 있고요. 12개 지구대에서 각 지역별로 고속도로 관할 범위 내에서 단속, 안전활동, 각종 경호 업무들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과속, 난폭운전, 보복운전과 같은 그런 위험 운전에 대한 단속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버스 전용 차로 위반, 갓길 위반과 같은 얌체 운전이 두 번째 위반 항목이 되겠습니다. 경찰청이 최근 5년간 있었던 추석 연휴 기간 사고 건수를 조사한 결과 연휴 전날 교통사고 건수와 사망자 수는 평상시보다 약 40% 증가했습니다. 고속도로 구간별로는 경부고속도로와 서해안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가장 잦았습니다. 과속 운전이나 졸음운전 외에도 안전거리 미확보나 운전 중 핸드폰 사용 등 운전자의 잘못된 운전 행태가 사고의 원인으로 꼽힙니다. 때문에 고속도로의 암행어사,
고속도로 순찰대는 사고 예방을 위한 암행 순찰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평상시엔 일반 차량이지만 법규 위반 차량이 나타나면 경찰차로 변신하는 암행 순찰차입니다. 운전 시 어떤 점을 조심하고 유의해야 할지 제가 고속도로 순찰대와 함께 동행 순찰에 나서보겠습니다. 운전석에 탑승하자마자 눈에 들어오는 건 일반 차와 다른 단속 장비입니다. 일반 순찰 차량하고 암행 순찰차가 다르잖아요. 네. 설치되어 있는 장비도 좀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떤 점이 좀 다른 점일까요? 일단 일반 순찰차에는 이런 과속 차량 장비가 없습니다. 일단 그리고 암행 순찰차는 일단 비노출이다 보니까 일반 대중적인 사람들은 안에 경찰관이 타고 있는지 대부분 모르죠. 그러니까 비노출이다 보니까 휴대폰 사용이나 아니면 지정차로 위반, 뭐 버스 전용차로든 순찰차가 보이면은 약간 숨기 마련이거든요. 근데 암행 순찰차로 일반 차로 가다 보니까 사람들이 모르고 그냥 그래서 법규 위반하시면서 가는 분들이 많습니다. 추석 귀성 귀경길엔 더없이 복잡하고 꽉꽉 막히게 될 도로. 고속도로 순찰대에겐 평일은 물론 명절이 있는 공휴일도 매 순간이 매 눈으로 도로 위 안전을 살펴야 하는 날들입니다. 단해방 우측으로 정차하세요. 우측으로 정차하세요. 차가 많이 막히는 상황에서 갓길이나 버스 전용 차로에 끼어 얌체 운전을 하는 차량을 단속하고 벌점을 부과하는 일은 물론 앞으로 1년 동안은 만약 지금 30점만 있으시면 1년 동안은 10점은 주의하셔야 돼요. 선생님 지금 현재 발부한 벌점밖에 없으십니다. 네. 원래 추월하는 차선이 아니에요. 운전 중 핸드폰을 사용하는 운전자를 단속하고 계도하는 일. 전화는 안 하셨는데 선생님 뭐 요새는 스마트폰이다 보니까 기사나 아니면 유튜브나 이런 거 많이 보거든요. 그런 거 보실 수도 있으니까 정착하시고 내비게이션 용도로만 사용하세요. 또 고속도로 각 지점에 자리한 부스에 무인 단속 카메라를 설치하고 점검하는 일 또한 고속도로 순찰대의 역할입니다. 부스는 되게 많아요. 저희가 고속도로가 워낙 넓다 보니까 부스 자체는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동해 가면서 설치해요. 추석 연휴 기간 경찰청은 고속도로 사망 사고를 낮추기 위해 암행 순찰차 42대와 드론 10대를 활용한 입체 단속에 나섭니다. 슬기로운 교통생활을 통해 고속도로 순찰대에서 운전자들에게 꼭 당부하고 싶은 것이 있다고 하는데요.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보면 앞차가 급정거를 하거나 아니면 급차선 변경을 하다 보면은 뒤에 차는 못 보고 있다가 늦게 상황을 인지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충분한 안전거리를 유지해야지 그 앞차의 순간 돌발 행동에도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더 멀수록 커지니까. 네, 차 안 막히는 도로에서는 차가 이제 고속도로마다 정해진 속도가 있어요. 뭐 경부고속도로나 서해안고속도로는 시속 110km, 그리고 영동고속도로나 아니면 기타 여기 수도권 고속도로는 100km거든요. 키로수에 따라서 안전거리가 110km면은 110m, 100km면은 100m를 유지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연휴 기간에 차가 막히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현상입니다. 차가 막혀서 집에까지 가시는 길, 고향 가시는 길이 너무 오래돼서 힘들어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럴 때일수록 힘들면 쉬어가고 졸리면 쉬어가는 그런 여유 있는 운전이 가장 중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민족 최대의 명절 추석. 올 추석은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영향으로 차량 통행량과 인구 이동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동차 간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운전 중 조금이라도 졸리면 휴게소에서 충분한 휴식 취하기 잊지 마시고 그 어느 때보다 슬기롭고 안전하게 고향길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BTV 뉴스 김진주입니다. 이번 추석 연휴는 예년보다 짧아서 먼 곳으로 여행을 가기에는 쉽지는 않죠. 이럴 때 가까운 인천으로 가족여행 다녀오시는 건 어떨까요?
비대면 안심 관광지로 꼽히는 인천대공원부터 가을바람을 쐬며 해안 풍경을 즐길 수 있는 섬까지 다양한 관광지를 배상민 기자가 소개합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꺾였다고는 하지만 불안감은 여전합니다. 그렇다면 인천관광공사가 추천하는 가을 시즌 비대면 안심 관광지로 떠나보는 건 어떨까? 먼저 인천대공원이 있습니다. 수목원, 동물원, 목재문화체험장 등 보고 즐길 거리가 다양합니다. 자전거를 타고 달리다 보면 가을이 성큼 다가온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연계 관광지로는 소래습지 생태공원, 소래포구 어시장 등이 있습니다. 트레킹을 좋아하는 분은 소무의도가 제격입니다. 섬을 한 바퀴 돌아보는 무의바다 누리길은 8개 구간 길이 2.48km로 서해 풍경을 감상하며 걷는 코스입니다. 무의대교가 개통되면서 차량으로 무의도로 들어가 인도교를 걸어 소무의도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영종도 왕산 마리나에선 요트 체험, 카약 등 수상 레포츠를 즐길 수 있습니다. 인근에는 을왕리 왕산 해수욕장이 있습니다. 강화도는 역사, 문화, 종교를 만나볼 수 있는 명소가 가득합니다. 한국 최초의 한옥 성당인 대한성공회 강화성당. 내부는 로마 성당 양식이지만 외부는 전통 한옥으로 지어져 눈길을 끕니다. 예술작품 감상은 헤든 뮤지엄. 교육, 문화, 예술이 한데 어우러진 자연 속 예술 공간으로 인천 웰리스 관광지로도 선정됐습니다. 이곳에서 미술품 전시뿐만 아니라 공연, 창작 등 다양한 활동이 이루어집니다. 가족과 연인끼리 인천의 보석 같은 명소를 다니며 깊어가는 가을을 만끽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BTV 뉴스 배상민입니다. 일상의 쉼표가 필요한 시간, 아름다운 문화예술 소식을 전해드리는 2주의 원픽입니다. 함께 문화예술 즐기러 떠나보시죠. 한강조각 프로젝트의 전시 주제는 낭낭유람으로 시민들이 한강을 거닐면서 조각 작품과 함께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기획한 전시이고요. 지붕이 없는 초대형 조각 갤러리라는 컨셉으로 해서 내가 전시장을 찾아가지 않아도 작품이 나의 일상 속으로 다가 들어온다라는 기획으로 전시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그 세계적인 아트페어인 영국의 프리즈 아트페어가 한국으로 이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K스컵처를 세계화시키는 데 목표를 두고 이 기간에 전시를 잡도록 했습니다. 야외 조각 전시가 24시간 상시 개방되어 있기 때문에 추석 연휴 동안에 가족분들과 한강 수변으로 놀러 오셔서 문화를 함께 향유하시면서 풍요로운 추석을 맞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BTV 뉴스 마칩니다. 풍족한 연휴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